한국이 20년간 봉인해 온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8,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넉척. 세계 최강 미국 핵잠과 똑같은 체급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가 둘로 갈렸습니다. 미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디젤이나 만지던 나라일 뿐이라고요. 중국은 경악했고 북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경쟁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수함 강국 독일이 고개를 숙였고 역사적 라이벌 일본마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가 독일을 꺾고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미국만 세계에 홀로 남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저 바다 밑에서 무슨 괴물을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 사건을 재미를 위해 각색한 소설 컨텐츠입니다. 워싱턴의 안보 라인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아침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한 줄짜리 계획서가 태평양을 건너 이 도시에 도착했죠. 8,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넉척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 떠돌던 5,000톤급이라는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어요. 무려 20년 넘게 입 밖에 내지 않고 봉인해 두었던 계획이 마침내 전 세계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이 숫자가 공개되자마자 워싱턴의 국방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온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거든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놓으라고 압박을 넣은 직후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돈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바다를 지키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린다 카터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30년 동안 잠수함 전력을 평가해 온 분석관이었죠. 세계 어느 나라가 어떤 잠수함을 몇 척 가졌는지, 그 배가 얼마나 깊이 자망하고 얼마나 조용히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따지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안보 전문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 책상 위로 그 한국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저는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사무실은 펜타곤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의 잿빛 물결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앵커가 한국의 핵잠수함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대단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잠수함 전력평가 대회비. 제가 펜타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디젤 잠수함을 잘 만드는 나라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 결론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그레이엄 휘트모어, 제 펜타곤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군수업체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전히 워싱턴 안보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했죠. 린다, 그 우스운 발표 봤나?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한국이 핵잠을 만들겠다고요? 핵잠이라고? 하, 그게 핵잠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그 친구들은 디젤이나 만지던 나라야. 평생 잠수함 엔진에 기름때 묻히던 하청업자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무슨 원자로를 돌려? 휘트모어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의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디젤 잠수함 전문이라고. 바로 그거야. 그 보고서 내가 쓰게 한 거잖아. 8,000톤. 그건 우리 해군 주력 핵잠이랑 같은 체급이야.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자기 손으로 만든다고? 어디서 도면이라도 훔쳐왔겠지. 아니면 독일 거 베껴서 디젤 엔진에 페인트 칠한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30년 동안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숫자를 봐온 우리 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동맹국 목록의 한 줄에 불과했으니까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상대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레이엄? 아, 그게 말이야. 윗선에서 한국 핵잠건으로 평가, 보고서를 다시 하나 만들라고 하더라고. 발표가 워낙 시끄러워서 의회가 신경을 쓰는 모양이야. 자네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잖아. 자네한테 맡기고 싶은데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타곤을 떠난 지 꽤 됐고 지금은 방송 일로 바빴거든요. 내용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한국은 위협 등급의 미달이다. 그렇게 결론 내면 되는 거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휘트모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바로 그거야, 린다. 자네는 똑똑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그냥 자네 이름 좀 빌려주면 돼. 한국 핵잠은 과장된 허세다. 실전 능력은 의문이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보수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그때는 그 말이 그냥 평범한 의뢰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일을 권위 있는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 워싱턴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자료 보내주세요. 한번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강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강물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죠. 저는 그 의뢰가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될지 아니면 가장 정직한 일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늘 그래왔듯이 가볍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틀 뒤 휘트모어가 보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한국의 잠수함 개발 이력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안도감을 느꼈죠. 제가 알던 그대로였거든요. 자료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들여와 면허 생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었고 점차 자체 건조로 발전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결국 시작은 남의 기술을 빌린 거였잖아. 휘트모어가 별도로 붙여둔 메모도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린다, 핵심만 봐. 이 친구들은 평생 디젤이었어. 원자로 돌려본 적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8,000톤 핵잠. 코미디야. 적당히 깎아줘. 저는 그 메모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표현이 거칠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옛 펜타곤 동료 몇 명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핵잠건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약속 장소는 펜타곤 근처의 오래된 스테이크 하우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운 고기 냄새와 함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흘렀습니다. 그 한국 핵잠 얘기 다들 들었지? 먼저 입을 연 건 해군 출신 분석관 데이비드였습니다. 그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찍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솔직히 그거 정치쇼 아니야? 발표 타이밍 봐. 우리가 방위비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핵잠 카드를 던진 거잖아. 협상용 블러핑이지. 내 생각도 그래. 옆에 있던 정보 분석가 캐런이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핵잠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원자로를 잠수함 안에 넣는다는 건 차원이 다른 기술이야. 미국이랑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인도까지. 핵잠 클럽은 딱 그 나라들 뿐이야. 거기 들어가려면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해. 한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끼어든다고? 말이 안 되지.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보탰어요. 내가 본 자료로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이 한 개야. 8,000톤이라는 숫자도 의심스러워. 아마 선체만 크게 만들고 안에는 별것 없을 거야. 겉만 핵잠인 거지. 제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답을 다 아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30년, 20년씩 이 바닥에서 굴러온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우리의 판단은 곧 워싱턴의 판단이었고 워싱턴의 판단은 곧 세계의 상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한국이 진짜로 그걸 만든다면 그럼 우리 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캐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30년간 봐왔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핵잠을 자력으로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마지막 스테이크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입안에서 육즙이 퍼졌어요. 그날의 점심은 더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식탁 위 농담거리로 가볍게 소비하며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또 한국 핵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안보 회의에서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의 잠수함 계획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인사가 한국의 핵잠을 두고 잠재적 적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줄 능력이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려다 멈칫했습니다. 잠깐, 전략적 딜레마라고? 그건 우리 쪽 사람들이 진짜 강한 무기에만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적 수사겠지. 동맹국 기분 맞춰주려는 빈말일 거야. 그렇게 결론 짓고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대한 능력평가. 첫 문단을 쓰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발표된 재원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는 재래식 디젤 추진에 국한되어 있으며 원자력 추진 분야의 독자 기술 축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가벼웠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쓰는 글이었으니까요. 저는 휘트모어가 원하는 결론을 향해 막힘없이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보고서가 며칠 뒤 제 손에서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절반쯤 썼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론을 확실하게 하려면 한국 핵잠이 왜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우기는 건 전문가의 글이 아니었으니까요. 30년 경력의 자존심이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실제 잠수함 재원 자료를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만든 디젤 잠수함의 성능을 보면 핵잠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디젤 기술이 형편없다면 핵잠은 더 형편없을 테니까요. 저는 펜타곤 시절 알고 지내던 자료 담당자에게 연락해 한국 잠수함에 공개된 운용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이 진수한 잠수함들의 기록이었죠.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놓고 저는 비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들여다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의 최신 디젤 잠수함은 잠항 지속 시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때 적의 레이더에 걸리기 쉽죠.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공기부료 추진이라는 기술을 써서 물 밑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늘려놓았더군요. 저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한 번 더 숫자를 확인했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디젤 잠수함이라고?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제 목소리만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수함에게 정숙성은 생명입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적에게 위치를 들키고 그러면 끝장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제가 알던 디젤 잠수함의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떤 항목은 핵잠 보유국들의 최신 함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깎아내릴 생각으로 열었는데 자료가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휘트모어였어요. 린다, 보고서 잘 돼가? 빨리 마무리하자고. 의회가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연다는데 그 전에 우리 보고서가 들어가야 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레이엄,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한국 잠수함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디젤이잖아. 그게요. 디젤치고는 성능이 너무 좋아요. 정숙성이랑 잠항 지속 시간이 제 예상을 한참 넘어서요. 이런 디젤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핵잠도 그냥 무시할 수만은. 린다. 휘트모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 한국 핵잠은 과장이다. 그렇게 쓰기로 했잖아. 데이터 좀 좋게 나왔다고 흔들리면 안 돼. 그건 한국이 일부러 보여주려고 부풀린 숫자일 수도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공개된 데이터는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잠수함 숫자를 봐온 직감이 이 데이터는 포장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레이엄, 저는 제 이름을 거는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검증하고 싶어요. 검증? 검증할 거 없어.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써. 자네 보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잊지 마.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잊지 마.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거슬리게 박혔어요. 마치 제 양심의 값을 매기는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펜타곤에서 정직하게 숫자와 씨름해 온 저에게 그건 모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멀리서 반짝였고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오래 남았어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데이터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저를 비웃듯이 혹은 저에게 도전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휘트모어가 틀렸다면, 만약 우리 모두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 8,000톤짜리 괴물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면 그 가정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휘트모어가 원하는 결론을 그냥 베껴 쓰지 않기로요. 제대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핵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제 직업윤리였고 제 30년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방금 쓴 보고서 초안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리고 새 문서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원점에서 재검토. 그 한 줄을 쓰는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재검토가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를요.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앞으로 며칠 안에 산산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설계 책임 엔지니어 서지훈. 이메일의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잠수함을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다면 직접 오십시오. 저는 그 2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접 와서 보라고 말입니다. 그 자신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지훈이라는 한국 엔지니어가 보낸 2줄짜리 이메일이 결국 저를 태평양 건너편으로 끌고 간 겁니다. 직접 오라는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30년 동안 잠수함을 평가하면서 자기 잠수함을 직접 와서 보라고 당당하게 말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보통은 숨기기 바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비행기가 한국 남부의 도시에 내렸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짭짤하고 비릿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활기찬 냄새였습니다. 멀리 항구 쪽으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죠. 그 규모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조선소보다도 컸거든요. 서지훈 박사는 약속 장소에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고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와 주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책상 물림의 손이 아니라 현장에서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올 줄 몰랐어요. 그쪽 이메일이 워낙 도발적이어서요. 서 박사가 옅게 웃었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가 저를 안내한 곳은 조선소 안쪽의 거대한 건조 시설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몇 단계나 통과한 뒤 우리는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체였지만 그 크기가 압도적이었어요. 검은 강철 덩어리가 거대한 고래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 위로 개미처럼 매달려 용접을 하고 있었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죠. 쇠를 깎는 날카로운 소리와 기계의 진동음이 건물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쇠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용접할 때 나는 매캐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선체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그 8,000톤급인가요? 맞습니다. 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넉척 중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압력 선체입니다. 깊은 바다의 수압을 견뎌야 하는 핵심 구조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휘트모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선체만 크게 만들고 안에는 별것 없을 거야. 겉만 핵잠인 거지.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일부러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체는 크네요. 그런데 안에 들어갈 추진 기관은요? 진짜 원자로를 넣는 건가요? 아니면 디젤 엔진을 넣고 핵잠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제 질문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기를 기대했어요. 말을 더듬거나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기를요. 그래야 제 보고서의 결론이 맞아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서 박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분석관님, 디젤 엔진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8,000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배수량을 가진 잠수함을 장기간 물속에서 운영하려면 원자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분석관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8,000톤짜리 잠수함을 디젤로 움직인다는 건 기술적으로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이라면 그런 무리한 일을 벌일 거라고 근거도 없이 단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추진기관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의심이 풀리실 테니까요. 그를 따라 걷는 동안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비웃으러 왔는데 비웃을 거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불안감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설계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 박사가 그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잠수함의 단면도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추진기관 구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원자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디젤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원자로였죠. 저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디젤이 아니네요. 네, 디젤이 아닙니다. 서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그 한 장의 도면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도대체 이 나라는 뭐지? 저는 그 질문을 속으로 삼키며 다음 방으로 향하는 서 박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음 방은 운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화면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 그 위로 각종 수치와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서 박사가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은 단순히 크기가 아닙니다. 작전 반경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연료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한 번 출항하면 몇 달이고 물속에 머물 수 있죠. 연료를 다시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화면에 뜬 작전 반경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그 잠수함의 활동 범위는 한반도 인근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인도양과 그 너머까지 뻗어 있었죠. 잠깐만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작전 반경이 맞아요? 이건 북한을 상대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양을 무대로 움직이는 잠수함이에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한국 잠수함은 북한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는 건 더 넓습니다. 우리 무역선이 지나가는 모든 바닷길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걸 배로 실어옵니다. 그 길이 막히면 나라가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나갈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용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서 박사가 다른 화면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성 데이터였어요. 잠수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조용함입니다. 소리가 나면 적에게 들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음을 줄이는데 수십 년을 쏟았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제가 알던 핵잠 보유국들의 최신 함정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조용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정숙성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 잠수함은 적의 코앞까지 들키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수중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먼저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적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을 잡는 거죠. 그러려면 조용해야 하고 오래 잠겨 있어야 하고 멀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잠수함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워싱턴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겁만 핵잠일 거야. 선체만 크고 안에는 별것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비웃었죠. 잔을 부딪히며 한국을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제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쓴 보고서 초안을 한 줄도 남김없이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핵잠은 과장되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적었던 제 문장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서 박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여기 한국 잠수함을 깎아내리려고 왔어요. 보고서에 그렇게 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건 제가 쓴 글을 전부 거짓말로 만들고 있어요. 서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카터 분석관님, 저는 분석관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을 뿐이죠. 많은 나라가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드립니다. 진실은 데이터에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제 질문에 서 박사가 옅게 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의심을 끝내줄 곳으로 가시죠. 원자로 설계실입니다. 원자로 설계실은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또 한 번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서 박사가 카드를 대자 두꺼운 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다른 방들과 달리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도 용접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낮게 우문거리는 환기 장치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방 가운데에는 거대한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수함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의 실물 크기 모형이었어요. 저는 그 모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정교함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서 박사님, 솔직하게 묻겠어요. 이 원자로 설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미국 거예요? 아니면 프랑스나 러시아 거예요? 핵잠 원자로 기술은 극소수 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갑자기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설계를 베꼈겠죠. 제 목소리에는 다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휘트모어의 마지막 방어선이 제 입을 통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도면이라도 훔쳐왔겠지. 독일 거 베꼈겠지. 저는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베낀 거라면 그래도 제 보고서를 일부는 살릴 수 있으니까요. 서 박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분석관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설계하고 짓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체 기술로 원자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원자로 기술은 빌려오는 기술이 아니라 빌려주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디젤 잠수함이라는 좁은 틀에 가둬놓고만 봤지. 그 나라가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서 박사가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발전소용 원자로는 큽니다. 땅 위에 짓는 거니까요. 하지만 잠수함에 넣으려면 작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발전소 기술을 바탕으로 그걸 잠수함 안에 들어갈 만큼 작게 줄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십 년 쌓은 조선 기술과 잠수함 운용 경험을 합쳤죠. 발전소 기술, 조선 기술, 잠수함 기술.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한국은 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모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요. 그건 베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이 그 작은 원자로 안에 응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독자 설계라는 걸요? 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자료처를 가져와 펼쳤어요. 그 안에는 원자로 개발 과정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부터 시험, 수정, 다시 시험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기록이었죠. 실패의 흔적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베낀 설계라면 있을 수 없는 시행착오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자로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철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워싱턴의 목소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디젤이나 만지던 나라야. 평생 기름때나 묻히던 하청업자들이야. 그 비웃음들이 지금 이 방 안에서 모두 거짓으로 판명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디젤이나 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서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계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양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자였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마르쿠스 라인하르트, 독일의 잠수함 제조 기업 TKMS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세계 잠수함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가 속한 TKMS는 한국과 잠수함 시장에서 정면으로 경쟁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쟁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왜 한국 잠수함 설계실에 있는 거지? 마르쿠스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 박사에게 독일식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 박사님, 또 신세를 지는군요. 카터 분석관님도 오셨네요. 흥미로운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마르쿠스 라인하르트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원자로 모형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탄과 씁쓸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저는 참다 못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라인하르트 씨, 당신은 TKMS 소속이잖아요. 한국과 경쟁하는 회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거죠? 마르쿠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카터 분석관님, 저는 잠수함을 35년 동안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회사 이전에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에게는 진실을 인정할 의무가 있죠. 제가 여기 온 건 한국이 만드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설계실 안에는 환기 장치의 낮은 소음만이 흘렀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늘 후발주자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배워간 학생 정도로 생각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모형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 정숙성 기술, 이 원자로 소형화 기술,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몇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쟁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경쟁국의 잠수함을 두고 우리를 앞질렀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회사의 약점을 적 앞에서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라인하르트 씨, 그 말 진심이에요? 당신 회사에 불리한 얘기잖아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니까요. 한국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마르쿠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짜 엔지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어요. 경쟁사의 엔지니어조차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실을 저는 돈 몇 푼에 부정하려 했으니까요. 서 박사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라인하르트 씨는 우리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진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서로의 실력은 인정합니다. 그게 진짜 엔지니어들의 세계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 박사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의 전직 해상 방위 간부였습니다. 잠수함 작전을 오래 지휘했던 인물이라고 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입니다. 라이벌 의식이 강한 두 나라죠. 그래서 저는 그 일본 간부가 한국 잠수함을 깎아내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쟁국이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그 노년의 일본 간부는 제 예상과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경쟁자로 봐왔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수함은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바다를 쓰는 이웃으로서 저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비겁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오랜 경쟁자인 독일도, 한국의 역사적 라이벌인 일본도 모두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쟁자들이 한 목소리로 인정하는 기술, 그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어요. 그 검은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경쟁자가, 라이벌이 인정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는 디젤이나 만지는 하청업자라고 비웃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끝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휘트모어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던 걸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을 왜 그 사람만은 끝까지 부정하려 했던 걸까? 그 의문의 답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휘트모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는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진실을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휘트모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다, 보고서 다 됐나? 청문회가 코앞이야. 빨리 보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레이엄,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직접 와서 봤어요. 한국 잠수함은 진짜예요. 원자로도 독자 설계고 정숙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본 데이터는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 보고서 못 쓰겠어요. 거짓말이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휘트모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린다,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자네더러 한국까지 가라고 했어. 자네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내가 준 자료로 결론만 내면 됐어. 왜 쓸데없이 일을 키워?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레이엄. 우리가 틀렸어요. 진실? 휘트모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린다, 순진하긴. 이 바닥에 진실이 어디 있어. 돈이 있을 뿐이지. 자네 그 보고서가 누구한테 가는지 알아? 캐나다야. 캐나다가 곧 잠수함을 대량으로 사. 엄청난 돈이 걸린 계약이지. 그 계약을 두고 한국이랑 독일이 경쟁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독일 쪽에서 돈을 받고 있고.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수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뭐라고요? 당신, 독일 회사 로비스트였어요? 로비스트. 거창하게 말할 거 없어. 그냥 컨설팅이지.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사게 만들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어마어마해. 그러려면 경쟁자인 한국을 깎아내려야 하잖아. 한국 핵잠은 과장이다. 실전 능력은 의문이다. 자네 같은 펜타곤 출신 전문가가 그렇게 보고서를 써주면 캐나다가 한국을 의심하게 되거든. 그럼 독일이 이기는 거고. 알겠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니까 휘트모어는 처음부터 한국을 깎아내릴 생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제 30년 경력과 명성을 독일 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한 거였어요. 한국이 디젤이나 만지던 나라라는 그 멸시도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돈을 위한 연기였던 거예요. 그레이엄. 그럼 당신이 했던 그 말들. 한국은 하청업자다. 핵잠은 코미디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신도 한국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휘트모어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데이터는 봤어. 한국이 진짜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캐나다가 누구 잠수함을 사느냐지. 진실이 어떻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자네 같은 전문가의 이름이고. 그래서 자네한테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30년 동안 알고 지낸 이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진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돈만 보였죠.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성취를 그는 그저 자기 입속을 위해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요. 분노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레이엄. 저는 그 보고서 안 써요. 거짓말로 한 나라를 깎아내리는 일에 제 이름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린다. 휘트모어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잘 생각해. 자네가 협조 안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돼. 하지만 자네는 잃을 게 많아. 방송일, 명성, 인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평판 정도는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 30년 우정 생각해서 좋게 말할 때 들어. 보고서 써. 알았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그는 우정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며 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레이엄. 30년 동안 당신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존경한 건 허상이었네요. 당신은 엔지니어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돈에 영혼을 판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린다, 너 정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8,000톤짜리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죠. 누군가는 진실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돈으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기로요. 30년 경력을 걸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의 그 거대한 잠수함 계약이 곧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요. 그리고 그 결말이 휘트모어 같은 사람들의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받은 데이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분노와 결심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이 터졌습니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발표한 겁니다. 수십조 원이 걸린 거대한 계약이었어요. 한국과 독일이 마지막까지 맞붙은 그 경쟁의 승자가 마침내 가려진 거죠. 저는 그 발표를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캐나다 국방 당국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가 입을 열기 직전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랜 검토 끝에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독일을 꺾고 한국이 그 거대한 계약을 따낸 겁니다. 화면 속 당국자는 선정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 긴 작전 지속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 건조 능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는 워싱턴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한국을 비웃었어요. 디젤이나 만지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잠수함 강국 독일을 정면으로 꺾고 세계 무대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휘트모어였어요. 저는 곧바로 업계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휘트모어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요. 그가 그토록 밀어붙이려 했던 독일의 승리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가 뒤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보고서를 사주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업계에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돈을 위해 거짓을 퍼뜨린 그의 행동이 이제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저는 마르쿠스 라인하르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패배한 독일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라인하르트 씨, 결과는 들었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패배의 씁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후련한 웃음이기도 했어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죠. 하지만 카터 분석관님, 저는 결과에 승복합니다. 한국은 정정당당하게 이겼습니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쪽이 이긴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경쟁이죠. 저는 한국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같은 패배 앞에서도 마르쿠스와 휘트모어는 정반대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진실을 인정하고 상대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휘트모어는 진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상대를 짓밟으려 했죠. 진짜 전문가와 가짜 장사꾼의 차이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라인하르트 씨, 당신 같은 분이 진짜 엔지니어예요. 저는 당신을 존경해요. 고맙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분석관님은 진실을 보셨습니다. 부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한국이 무엇을 이뤘는지 정직하게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르쿠스의 부탁이 제 마음속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그 말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캐나다의 결정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가볍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펜타곤 안에서도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옛 동료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함께 한국을 비웃던 데이비드와 캐런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딴판이었습니다. 린다, 자네 한국 다녀왔다며? 솔직히 말해봐. 그 잠수함, 진짜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데이비드.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어. 우리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지.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우리 분석이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 위에서 난리야. 어떻게 한국이 핵잠을 자력으로 만드는데 펜타곤이 그걸 과소평가했냐고. 그 통화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당국 안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정숙성 분야와 원자로 소형화 기술에서
한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검토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했던 펜타곤이었어요. 그곳은 늘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미국이 정점이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모두가 믿었죠. 저 역시 그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따라오던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서의 한국에게요. 이건 단순히 잠수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다 밑에서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문득 서지훈 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원자로 기술은 빌려오는 기술이 아니라 빌려주는 기술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자신감으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휘트모어의 추락은 계속됐습니다. 그가 독일 회사의 돈을 받고 거짓 보고서를 사주했다는 사실이 결국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를 믿고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그의 인맥과 명성은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졌죠.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린다, 자네가 보고서만 써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어. 다 자네 탓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앞에서 정직했던 마르쿠스와는 정말 끝까지 달랐죠.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거짓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의 편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방송이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졌고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저를 향했어요. 제 앞에는 미리 준비된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정해준 대본이었죠. 평소처럼 안보 현안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고를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됐고 진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한쪽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술렁였어요. 제작진이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준비된 원고 대신 제 입으로 직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30년 동안 잠수함을 평가해 온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것을 정정하려 합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늘 가볍게 봤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나 만드는 강대국을 따라오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부끄럽지만 그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자로는 독자 설계였고 정숙성은 어떤 강대국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경쟁국인 독일의 엔지니어조차 한국이 자신들을 앞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역사적 라이벌인 일본도 한국의 성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가 그 거대한 잠수함 계약을 한국에 맡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30년의 제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제작진 한 사람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박수가 점점 스튜디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거짓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지훈 박사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방송을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십시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에게조차 진실을 인정한 순간 친구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 너른 마음이 어쩌면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진짜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 먼 태평양 건너편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8,000톤짜리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안 된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칼날을 갈며 여기까지 온 나라가 만든 그 괴물이 말입니다. 바다의 질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함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자만이 결국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가 된다는 것을요.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분석관 린다 카터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칼날을 갈며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세계가 비웃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